방사선약품이 질병에 가서 모이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약품 테크니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테크니슘의 DTPA를 표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20ml이고요. 단순히 정적 영상만 보기 위해서는 정맥 주사를 하면 되지만 혈류 분포를 보기 위해서 확인할 때는 볼루스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적 기전은 BBB, 뇌혈류장막 차단을 이용하는 거고요. 개시 시간은 투여 후 약 30분 뒤에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병소는 열소로 표현이 되죠. 질병에 가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테크니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모인다 그랬죠? 얘는 갑상선, 타액선, 그리고 또 한 군데 맥락총에 가서 모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인 스캔을 할 때는 맥락총 부분이 있고 병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뭘 투여한다? KCL4 경고 투여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브레인 스캔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안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토노그래피입니다. 시스토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차단되는 병, 즉 수두증을 진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인데 시스토노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투여 방법입니다. 어디로 투여하냐? 로추 천자를 통해서 방사선약품을 투여해서 척수액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용되는 의약품은 DTP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슘을 붙이든 인디움을 붙이든 DTPA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량은 1ml 미만으로 집어넣습니다. 투여 방법은 요수천자고요. 집적 기전은 확산에 의해서 약품이 퍼지죠. 그리고 개시 시간은 투여 후 2시간 뒤에 검사를 하는데 총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2시간, 4시간, 6시간, 24시간 동안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병선이에는 없어요, 따로. 그래서 영상이 참 독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닭발, 삼시장,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제가 영상을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묵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고요. 약품 투여 후 두통 방지를 해서 어떤 자세? 환자는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요. 투여 후 2시간, 4시간, 6시간, 24시간째 전면상과 양측면상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2시간째 검사를 할 때요. 바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어디 검사해라? 요추천자 부위를 반드시 확인해라. 뭐 때문에? 천자의 성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상에 피스툴러, 누출을 이런 피스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요. 누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코에 꺼즈로 패킹한다. 아니면 홀바디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스툴라 복양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임상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션트 펑션 테스트입니다. 션트 펑션 테스트는 인체 내의 어떤 기관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드레니지 카테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션트라는 거를 심어 놓고 이거의 기능을 보기 위한 검사가 바로 션트 펑션 테스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여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디다 주사한다? 저장고에다 직접 주사한다. 그래서 이 약품은 이것도 DTPA가 사용이 되고요. 사용량은 1ml, 투여 방법은 저장고, 집적 기전은 확산, 시간은 투여 즉시 합니다. 이것도 병소 없어요.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묵인 상태에서 실시를 하고요. 20분간 동적 영상 검사한 다음에 어디에다 ROI 그려라? 저장고에 ROI 그려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라. 그리고 1시간 뒤에 복부를 추가 촬영을 해서 복부에 방사선약품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거기까지 확인한 것이 바로 션트 펑션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토노그래피와 션트 펑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도 특이하고 명상도 특이하기 때문에 2차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브레인 스펙입니다. 뇌신경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 중 하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브레인 스캔과 다르게 뭐에 비례하게 약품이 집적된다? 뇌의 혈류량. 혈류량에 비례하게 약품이 모여요. 그래서 뇌질환이 있는 데는 오히려 병소가 냉소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스캔과 다릅니다. 방사선약품은 ECD, HMPAO, 123 아이다인, IMP가 쓰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20ml, 20ml, 5ml가 사용이 되고 투여 방법보다 정맥 주사, 집적 기전은 BBB,
개시시간은 투여 후 30분 뒤에 검사를 하고요. 병소는 냉소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브레인스펙에서 알아둘 내용은 방사선약품의 성질음보다 다 지용성인데 ECD가 더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뇌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10분간 안정 상태를 취하는데 미리 정맥 주사선을 확보를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120장 아이오다인 IMP를 사용할 경우에는 루골 솔루션을 먹여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10장 아이오다인 IMP를 사용할 때는 재분포 재분포를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검사할 때는 펜비콜리미터를 써요. 펜비콜리미터. 그리고 다이먹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타졸라마이드라고 하는 약을 써서 어떤 걸 검사한다? 뇌혈류 예비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익탈스펙은 간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그래서 익탈스펙트는 검사 특성상 어떤 게 주로 쓰인다? 바로 ECD가 주로 쓰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요거 서머리한 거 이거 상당히 제가 만든 거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뇌신경계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검사죠? 이거는 바로 브레인 스펙트 검사입니다. 스펙트 검사. 얻고자 한다. 적당한 것은 표준물이 뭐냐? 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준물 뭐 쓰죠? ECD라든가 HMPAO 혹시 123 아이오다인 뭐 쓰인다 했습니까? IMP가 쓰인다 했죠? 적당한 거 뭐예요? 이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문제?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바로 브레인 스펙 XCR 영상이죠. 적당한 것은 주사 후 즉시 검사한다. 즉시가 아니고 얼마? 30분 뒤. 횡단면 영상. XCR 영상 맞죠? 자, DTPA가 아니고 바로 ECD가 사용이 되고 퍼테크네이트 그냥 테크니슘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120장 아이오다인 IMP가 맞겠죠. 그럼 답은 뭔가요? 2번입니다. 횡단면 영상.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로 브레인 스펙트 XCR 영상이죠.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HMPO ECD, HMPO ECD 이렇게 맞아요? 맞죠? 살륨 클로라이드 배운 적 없습니다. 심장 단락률 배운 적 없어요. 심박출량 배운 적 없습니다. 병선 열소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냉소라고 했죠. 뇌신경계에서 병소가 냉소 나타난 것은 브레인 스캔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로 브레인 스펙트 영상입니다.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DTP 안 쓰이죠? 뭐가 쓰여요? ECD라든가 HMPAO가 쓰이니까 이거 틀리고요. 미비 배운 적 없어요. 횡단면, 시산면, 관상면 영상이다. 맞죠? 스펙트 촬영이니까 세 섹션을 보는 거고요. 검사 중 주의사항이 없다. 있습니다. 뭔가요? 10분간 안정상태 취해라. 피놀콜리메이터가 아니고 어떤 콜리메이터? 바로 펜빈 콜리메이터. 자, 그럼 피놀 콜리메이터 쓰는 검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있냐면은 갑상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 또 소화 신장 이거는 정적이라 했어요. 소화 고환 그리고 누관 촬영은 뭐가 쓰인다? 피놀콜리메이터. 특히 갑상선은 무조건 피놀콜리메이터입니다. 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영상검사 시 약제가 사용이 된다. 브레인스펙에서 약제 처음에 개론 시간 정도에서도 나왔었고 뇌신경계 검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펙에 사용된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이아목스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목스 스펙. 이거는 뭐를 본다? 뇌혈류 예비능 평가를 보게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 쓰이는 약품 아스타졸라마이드, 졸라딘, 다이아목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것은 또 브레인 스펙이에요. 아, 지겹네요 이제. 적당한 것은 미비 아니죠. 펜비콜리메이터 맞습니다. 저분에는 콜리메이터. 펜비콜리메이터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평행다공형 플러스 피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해능도 좋고 간도 도상 콜리메이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고, 쌀륨 배운 적 없고, 저장고 직접 투여 기억나나요? 이거는 바로 션트 펑션 테스트.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검사 목적에 따라 사용된 약제는 보니까 브레인스펙트 엑시얼 영상인데요. 영상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 써있냐? 레스트와 스트레스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영상의 패턴입니다. 요거는 브레인스펙트 종류 중에 하나인 바로 다이아목스 스펙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펙 영상 나올 때요, 이렇게 액션 영상 2개에 밑에 레스트, 스트레스, 혹시 휴식기, 부하기, 요게 나온 영상이 있으면요, 요거는 10중 8구보다 다이아목스 스펙트예요. 이거는 영상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다? 브레인스펙트 중에 엑시알 영상 2개 띄워놓고 밑에 레스트, 스트레스 혹은 휴식, 부하를 써놓은 것은 다이아목스 스펙 영상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띄워놓고 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목적에 따라 사용된 약제는 뭡니까? 바로 다이아목스죠. 다이아목스. 다른 문제를 내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 영상의 검사 목적은 뇌혈류 예비능 평가. 다음 영상의 검사명은 무엇인가? 다이아목 스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DPD 한번 볼까요?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이거는 심장. 단층 촬영 시 심장 부하 약제로 쓰이는 거고요. 과염성 칼륨 KCl4 요거 브레인 스캔에 사용됐죠. 99mTC를 사용할 경우에 갑상선, 타액선, 맥락종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약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뇌혈류 영상에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혈류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 통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혈류량에 비례하게 뇌조직의 정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는데 뇌 혈류 장벽, 이 BBBA에서 막히는 거, 어떤 이물질이 막히는 거는요, 브레인 스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전이 있어야지 병소에 가서 흘러 들어가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뇌 혈류를 보기 위한 검사, 브레인 스캔, 브레인 스펙 같은 검사는요, 방사성의약품이 뇌 조직에 쉽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뇌혈류를 보기 위한 스펙트 영상에서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의 성질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지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지용성. 지용성 물질이 뇌 쪽에 들어가면 계속 지용성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탈에스테레어 반응이라든가 모노 고분자 화학 반응이라를 통해서 얘는 지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변하면서 뇌 혈류량에 비례하게 뇌 조직에 정체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류 영상에서는 반드시 뇌혈류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틀립니다. 나머지 쭉 보면요. 중성이면서 지방 친화성 물질을 해야 한다. 맞죠? 에너지와 반감기 등 물리적 특성이 적당해야 하고요. 최초 순환 시 뇌조직 추출률이 좋아야 한다. 자, ECD라든가 HMPAO 100%를 주사하게 되면은 약 한 4에서 5% 정도만이 뇌조직에 섭취가 됩니다. 나머지는 딴 데로 가요. 다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뇌조직에 돌을 때 가장 맥시멈 퍼센트가 뇌조직에 추출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뇌조직에서의 대사가 일어나서 안 된다. 당연히 뇌조직에서 대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냐? 혈류량의 약품이 집적되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뇌혈류에 비력이 집적돼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떤 검사죠? 삼지창, 닭발, 콩나물 대가리. 뭐예요? 시스터노그래피입니다. 사용한 방사성 의약품 뭐 쓰이죠? DTPA 얼마 씁니까? 1mg 아주 적은 양만 집어넣어요. 그럼 뭐 있어요? DTP 있는 거? 요거 있죠? 근데 10mg 틀리죠? 답은 그래서 3번. 검사명은 무엇인가? 시스터노그래피. 시스터노그래피를 한국말로 하면은 뇌조 신티그램 이거라 부릅니다. 이거 검사할 때 꼭 외우셔야 할 거.
투여 부위 어디다? 요추천자입니다. 중요해요. 션트 펑션 테스트 검사 시 방사성약분의 투여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고 주사.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토노그라피는 뭐라고 했어요? 요추천자. 얘는 저장고 주사.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요, 투여 방법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스토노그래피 검사 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수두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정맥주사 후 2시간 상태는 안정 취한다. 안정 맞죠? 세 번째, 2시간 촬영 후 촬영 전 투여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24시간째 검사를 실시한다. 방사성약품 투여 시 무균 조절을 한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답은 2번이에요. 자, 시스토노그래피 정맥주사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바로 요추천자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말장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 바꿔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학 검사는 대부분이 정맥주사이기 때문에 그냥 정맥주사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보면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요. 2시간 안정상태. 하지만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토그래피 할 때 2시간 뒤에 투여부 확인하는 경우는 요천자를 통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방사성 약품이 척수를 타고 약품이 흘러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시간째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천자가 잘 된 건데, 만약에 천자 부위에 이런 식으로 모여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척추체가 있고요.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지주막 하강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서 방사성약품 지주막 하강에 딱 집어넣어야지 방사성약품이 탁 올라갔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뼈는 못 가겠죠. 근육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드 자체에 집어넣게 되면 방사성약품이 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스토노그래피와 션트 펑션 테스트는 특이한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뇌신경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갑상선 목 쪽에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부갑상선 그런 거를 검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에서는 사이로드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검사의 종류,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및 파라사이로이드 스캔, 아이오다인 홀바이 스캔,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MRB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의 어떤 호르몬을 분비 기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너구리나 신라면을 먹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다시마, 김미역이죠? 그게 소화 흡수화가 돼서 혈류 중에 아이오다인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오다인이 일정 단백물과 결합을 해서 갑상선에 포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획된 것은 H2O2에서 중성 아이오다인이나 아니면 하이퍼 아이오다인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된 것은 산화 과정을 거쳐서 변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로신에 의해서 이것이 MIT나 DIT로 변형이 되고요. 이것이 MIT와 DIT로 결합이 되고 이것이 T3와 T4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된 이 T3와 T4 같은 경우는 글로불린과 단백 결합을 해서 방출을 해서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중에 있는 아이오다인은 포획, 산화, 결합, 방출 단계를 거쳐서 갑상선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큰 기전은 대사 촉진작용과 대사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작용은 골격과 조직의 성장과 발육 촉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 및 체온 상승, 산소 소비 증가, 콜레스테롤 대사 증가, 유리지방산 합성 촉진, 칼슘 및 인산염의 대성 증가. 즉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 반대로 억제작용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글라이코겐 합성 억제. 즉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당 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당 분해가 일어나서 글라이코겐 형태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글라이코겐의 합성을 억제해서 살찌는 것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는 기능 저하층에 걸리게 되면 살이 찌게 되겠죠.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 글라이코겐 합성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그리고 담배 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상선의 이런 호르몬 기전에서 깨져서 생기는 첫 번째 질환이 뭐냐? 하이퍼사이로짐이 있어요.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갑상선의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져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과다해집니다. 그래서 혈중의 갑상선 농도가 상승한 상태가 바로 하이퍼사이로짐이에요. 그래서 증상 같은 경우는 행동이 과다, 열, 땀 흘림, 피로, 쇠약, 과식, 체중감소, 안구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뭐라겠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다 보니까 사람이 조릉동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너무 촉진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항상 피곤해요. 근데 항상 배는 고파요. 그래서 맨날 먹어도 살이 빠져요. 계속 쭉쭉 빠지는 그런 질환이 기능 항진증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려성 신부전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정신병적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이퍼사이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요 갑상선 한쪽을 자르거나 그런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약으로도 많이 컨트롤 할 수 있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목이 붓거나 먹어도 살이 쪄요. 먹어도 살이 빠지고 덥고 그리고 그냥 우슬우슬 떨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반대 질환은 하이포사이리즘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의 활동이 저하돼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건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외소증이 생기거나 정신장애, 백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는 심박동성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만성피로 시력부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질환이 바로 기능 저하증이죠. 그 다음에 갑상선 사이로이드 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생긴 암을 총칭해서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분화되는 암과 기타 암으로 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암이 생기게 되면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근데 갑상선 크기가 증가하거나 근기가 증가하면 밖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목이 이제 부었다 보니까 심목 소리라든가 연하곤란 등의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별 검사가 우선 체외 검사가 있어요. 핵의학 분야에서 체외 검사는 T3, T4, TSH 요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T3 같은 경우는 78에서 병마다 다르긴 한데 이 기준에 오면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이 수치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TSH 같은 경우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우리 몸에 T3, T4가 없으면은 TSH가 높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기능 저하증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TSH가 상당히 높고요.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TSH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체내 검사 같은 경우는 방사선 옥수 섭취율이 있고 과염사 방출 시험, T3 억제 시험, TSH 자극 실험, 갑상선 스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분비계 검사할 때는요, 이 과정에서는요, 이 체내 검사는 진단 검사약, 체내 검사 병리사 쪽 검사이기 때문에 핵의학 분야긴 하지만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안 오고요. 체외 검사 부분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은 요거 방사선 옥수 섭취율 요거 간략하게 좀 다룰 거고 갑상선 스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에서는 요것과 요거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